여러분, 이 건물 하나에 임차인이 25명입니다. 다가구 한 채에 임차인 25명. 보통 이런 물건을 보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저거 골치 아프겠다. 임차인 많으면 무조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요, 고수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수는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건 거저 먹었네. 왜냐하면 임차인이 많다는 건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만 제대로 보이면 기회인지 위험인지가 너무 선명하게 갈리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요, 낙찰과 동시에 거의 돈방석에 앉았다고 보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왜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물건이 돈방석인지 아닌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따라오실 거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의 기본적인 윤곽부터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이고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13,838입니다. 경매일자는 2026년 2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03-19번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상도동 주거지 한복판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152로 평수로는 45.98평으로 약 50평입니다. 연면적은 약 424의 규모로 128.46평이며 지상 여러 층과 지하를 함께 사용하는 임차인 수가 많은 구조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매각되는 물건이고 현재 소유자는 개인 명의이며 채권 관계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25억 4,150만 2,24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는 2번 유찰과 변경 등을 거치면서 최저가는 16억 2,656만 2천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로 보면 약 64%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입찰하실 때 준비하셔야 하는 보증금, 즉 입찰 보증금은 1억 6,265만 6,200원입니다. 입찰 들어가실 분들은 이 보증금이 기본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이 물건이 겉보기만 복잡한 물건인지 아니면 구조를 알면 오히려 단순해지는 물건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겉으로 보기엔 그냥 다가구 주택처럼 보이지만 건물의 뼈대부터가 정리가 잘 된 편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그리고 옥탑 1층까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1년 8월 31일로 표기되어 있어서 연식도 아주 오래된 구축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 축에 들어갑니다. 대지 면적은 약 152 그리고 건물은 지하 1층 주택이 따로 잡혀 있고 1층은 공부상 사무소, 2층부터 4층까지는 다중주택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만 놓고 보면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주거로 꽉 차 있는 형태라서 임대 수요가 끊기기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층별로 조금 더 정확히 짚고 가면 지하는 주택 1개 층으로 잡혀 있고 1층은 사무소, 2층, 3층, 4층은 각각 다중주택 주거로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은 공부상으로는 다락과 계단 실현 면적 제외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형님이 말씀하신 작은 글씨의 핵심입니다. 자료에 아주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1층은 공부상 사무소이지만 현황은 다중주택 5가구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 1층도 공부상 다락이지만 현황은 주택 2가구로 이용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임대 구조가 더 촘촘하게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용도 현황 불일치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수익도 갈라놓고 리스크도 갈라놓습니다. 아무튼 현황은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는 5세대, 옥탑층은 2세대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모두 27세대가 입주 가능한 주택입니다. 자, 이제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그리고 자료에는 서울 신상도초등학교 서측 인근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아파트,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섞여 있는 전형적인 주거 혼합지역이고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통도 자료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차량 출입은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지하철은 7호선 장승배기역이 600m 거리로 도보로 약 9분 소요되며 상도역까지는 770m 거리로 도보로 약 11분가량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은 아주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자료 기준으로는 보통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임대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많을수록 결국 사람이 드나들기 편한가가 수익을 결정하니까요. 도로 조건도 작게 적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 물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4m 도로에 접합니다. 즉 골목형 도로이긴 하지만 접도는 되어 있고 진입 자체가 막히는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4m라는 숫자는 현장에서 차량 교행주차 간섭 같은 현실 요소가 생길 수 있으니 입지 설명에서는 강점으로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말해주는 게 영상 신뢰도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은 도시계획 쪽 문구가 꽤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료에는 도시지역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표기되어 있고 추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구도 77,257M, 과밀업제권역, 그리고 수도권정 비계획법 적용 문구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건 당장 장사에 큰 장애라기보다는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증축 같은 욕심을 낼 때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구들이라서 이 한 줄이면 시청자가 이해를 바로 합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 구성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 사용이 더 촘촘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대신 공부와 현황이 다른 부분 1층, 옥탑은 리스크이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초등학교 인근 주거 혼합지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임대가 유지될 만한 기본값은 갖춘 타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방이 부족해서 임대를 못할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앞에서 구조와 입지를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이 물건이 안전한지 그리고 왜 고수들이 좋아하는 구조인지를 권리와 임차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10월 1일 설정된 관악중앙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10억 4,400만 원입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임차권 압류 가압류는 낙찰과 동시에 전부 말소 대상입니다. 즉, 권리 구조 자체는 아주 깔끔한 한 줄 구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 임차인 수는 총 25명, 실제 방 개수는 27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임차인 너무 많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권리는 숫자가 아니라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물건의 임차인들을 하나씩 보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든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 전입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건물의 임차인 25명, 전원, 대항력 없음입니다. 배당 요구는 다수 들어와 있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배당 대상일 뿐 인수 대상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 건물이 임차인 총 보증금 합계는 약 23억 3,500만 원, 월세 합계는 월 약 42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은 이미 임차인이 꽉 찬 상태에서 월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 있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투명도 리스크는 협의의 문제이지 법적 위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리는 깨끗하고 임차인은 많지만 인수 부담은 없고 수익 구조는 이미 완성된 상태. 그래서 고수들은 이런 물건을 보면 골치 아프다가 아니라 정리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돈의 흐름, 즉 금융 구조와 투자금 계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이제 이 물건을 실제 투자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가정은 단순합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은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는 순간 형식상으로는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전제가 성립되면 취득세는 다주택 중과가 아니라 1주택자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낙찰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최저 입찰가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낙찰가는 16억 2,656만 2천원입니다. 이 물건은 서울에 위치한 주택이기 때문에 10.15 대책 이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LTV 40%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은행 대출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16억 2,656만 2천원에 40%인 6억 5,062만 4,800원이 은행 대출금입니다. 그럼 낙찰자가 자기 자본으로 준비해야 할 금액은 나머지 60%입니다. 자기 자본은 9억 7,593만 7,2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낙찰 대금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제 낙찰을 받으면 반드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하나씩 더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이 물건은 주택이고 서울에 위치하며 낙찰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중과 없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단순히 3%가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해서 총 3.5%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금액은 16억 2,656만 2천원의 3.5%인 5,692만 9,670원입니다. 다음은 등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 각종 말소 등기, 등기 서류 처리 비용을 포함해서 100만 원으로 찾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도 있습니다. 인지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발급 비용, 각종 행정수수료, 송금수수료와 잡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50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금액을 합쳐서 실제로 낙찰자가 준비해야 할 총 자기 부담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낙찰 대금 9억 7,593만 7,200원, 여기에 취득세 5,692만 9,670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낙찰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총 자기 부담금은 10억 3,436만 6,870원입니다. 이제 돈의 시간 비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은행 대출금 6억 5,062만 4,800원에 연 이자율 4%를 적용하면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은행 이자는 2,602만 4,992원입니다. 다음은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자기 부담금 10억 3,436만 6,870원에 연 4%의 기회비용 이자를 적용하면 1년에 4,137만 4,675원의 자기 자본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 물건을 보유하면서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총 금융비용은 6,739만 9,667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가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실제로 내 돈이 얼마 들어가고 1년에 얼마의 금융비용을 감당하면서 가는 구조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하는 물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물건이 현실적인 금융 흐름 분석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경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큰 돈 되는 경매 물건은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유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보셨듯이 이 건물에는 임차인이 총 25명, 방은 27개가 있고 임차인들의 총 보증금은 약 23억 3,500만원, 월세는 월 약 420만원 수준입니다. 자, 이 보증금을 가지고
돈의 흐름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행 대출부터 틀어막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은행 대출금은 6억 5,062만 4,800원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에서 이 금액을 먼저 상환합니다. 그럼 보증금에서 은행 대출을 갚고 남는 돈은 23억 3,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를 빼고 나면 약 16억 8천만 원 수준이 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다음은 낙찰자가 실제로 투입한 자기 자본 회수입니다. 앞 단계에서 계산한 총 자기 부담금, 즉 낙찰자가 실제로 넣은 돈은 약 10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그대로 회수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에서 대출도 갚고 내 돈도 전부 회수하고 나서 남는 돈이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약 16억 8천만 원에서 자기 자본 10억 3천만 원을 빼면 약 6억 4천만 원이 순수하게 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물건이 다른 물건과 완전히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이 남은 약 6억 4천만 원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 예치로 돌립니다. 보수적으로 연 4% 이자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서 발생하는 연 이자는 약 2,500만 원 수준, 월로 환산하면 약 21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더해 보겠습니다. 현재 월세는 약 420만 원입니다. 이자 수익 약 210만 원, 여기에 월세 420만 원을 더하면 이 물건에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약 630만 원 수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을 받는 순간 은행 대출은 전부 상환되고 내 투자금은 전부 회수되고 현금이 남아 이자를 만들고 월세까지 더해져 매달 600만 원이 넘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이 이 물건을 보고 임차인 많아서 무섭다가 아니라 이건 돈이 이미 굴러가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물건의 보증금 정리와 월 수익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마지막 단계, 매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회전용이 아니라 3년 동안 보유한 뒤 개인 명의로 매각하는 전략입니다. 매각 기준은 단순합니다. 감정가 그대로 매각합니다. 매각 조건은 이 물건의 감정가는 25억 4,150만 2,240원입니다. 3년 보유 후 매각이므로 개인 매각 기준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합니다. 취득원가 앞 단계에서 확정한 이 물건의 총 취득원가, 즉 총 투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억 7,685만 8,860원. 이 금액은 취득 당시에도 매각 계산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기준값입니다. 양도차익 세전. 이제 매각 차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가 25억 4,150만 2,240원에서 취득원가 16억 7,685만 8,860원을 빼면 세전 양도차익은 8억 6,464만 3,3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아직 세금을 내기 전 말 그대로 차익일 뿐 수익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적용. 3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합니다. 장특공 5,187만 8,603원. 장특공 차감 후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그 결과 과세표준은 8억 1,026만 4,777원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8억 원대 구간에 해당하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면 총 세금은 3억 3,540만 1,228원입니다. 매각 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이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매각 대금 중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세전 양도차익 8억 6,464만 3,380원에서 세금 3억 3,540만 1,228원을 빼면 순수 매각 수익은 5억 2,924만 2,152원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원금 제외, 세금 제외, 실제로 남는 돈, 즉 투자로 번 수익입니다. 최종 정리 한 문장 결론. 이 물건은 3년 동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가면서 매각 시에는 약 5억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한 방짜리 물건이 아니라 보유 운영 매각이 모두 완성된 물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법인으로 접근했을 때의 매각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법인이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고 보유하지 않고 즉시 감정가로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운영도 없고 보유 기간도 없고 오로지 숫자만 보는 구조입니다. 법인 취득 구조. 이 물건이 최저 입찰가는 16억 2,656만 2천 원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기타 등기 관련 비용까지 더하면 법인의 총 취득원가, 즉 법인이 실제로 넣은 원금은 18억 2,324만 9,440원입니다. 이 금액이 법인 매각 계산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기준값입니다. 세전 매각 차익. 이제 매각을 보겠습니다. 매각가는 감정가 그대로 25억 4,150만 2,240원입니다. 취득원가를 빼면 법인의 세전 매각 차익은 7억 1,825만 2,800원입니다. 아직 2단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금 전 차익입니다. 법인 세금 구조. 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일반 법인세에 더해 주택 추가 과세 20%가 붙습니다. 이 물건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기본 법인세 9%, 주택 추가 과세 20%, 즉 총 29%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법인 매각 세금. 계산해보면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한 총 세금은 2억 2,912만 2,643원입니다. 법인의 순수 매각 수익. 이제 진짜 중요한 숫자입니다. 세전 차익 7억 1,825만 2,800원에서 세금 2억 2,912만 2,643원을 빼면 법인이 이 물건을 최저가로 낙찰받아 즉시 매각했을 때 실제로 남는 돈, 즉 순수 매각 수익은 4억 8,913만 157원입니다. 법인 매각 시나리오 한 문장 정리. 이 물건은 법인으로 짧게 돌려도 약 4억 9천만 원의 수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을 안고 갈 필요도 없고 숫자만으로 끝나는 회전형 물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숫자를 끝까지 뜯어보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서 남는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걸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경매는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실전에서 쌓은 노하우와 치밀한 계산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혼자서 매번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실수도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돈 되는 경매 물건만 골라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를 보다가 이거 들어가도 될까? 이 물건 내가 봐도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고 일반 공개 전에 돈 되는 분석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괜히 혼자 고민하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검증된 자료로 확인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경매 분석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로 돈이 되는 경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